충격적인 속보입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투기 KF-21이 200대 수출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중심에는 연봉 20억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고 세계 최강 전투기 설계의 핵심 인물이었죠. 모두가 비난했습니다. 미쳤다고요.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6.25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도와줘라. 우리 것 만들어라. 그리고 운명의 새벽 2시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상대는 나토 회원국이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대한민국 전투기의 역사를 뒤바꿨습니다.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연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었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겨울엔 연탄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했어요. 손발이 트고 배가 고팠습니다. 낡은 교복을 집어입고 학교에 다녔죠. 친구들은 새 공책을 샀지만 저는 연습장 뒷면을 썼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점심시간엔 운동장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도시락이 없다는 걸 들키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보는 것만은 공짜였습니다. 저는 매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전투기가 날아가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도현아, 저게 뭔지 아느냐? F4 팬텀이라고 했어요. 미국 것이라고요. 우리는 저걸 만들 수 없다고요. 가난한 나라는 사는 것만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총을 들고 싸웠던 분이셨죠. 전쟁이 끝난 뒤 공장에 들어가셨어요. 그때부터 쭉 기계만 만지셨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것을 만들겠다고요.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미국 유학 기회가 왔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00만 원이었죠.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쯤 됐을 거예요.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굳은 살 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평생 기계를 만지신 손이었죠. 아들아, 미국 가서 성공해라.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밖에 못했다. 너는 더 높이 올라가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성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980년대 미국 애리조나 투순이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 했죠. 낮에는 수업, 저녁에는 주유소, 새벽에는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이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죠. 하지만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어요. 교과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며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손님이 없을 때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맥도널드 더글러스에 입사했습니다. 1990년이었죠. 한국에서 온 20살 청년이요. 미국 최첨단 전투기 회사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우셨어요. 첫 출근 날 F-15를 봤습니다. 한국 공군이 쓰는 전투기였어요. 거대한 기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도 만들게 하겠다고요. 20년이 흘렀습니다.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을 거쳤어요. F-22 랩터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설계 책임자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였죠. 미국인들도 인정하는 실력이었어요. 연봉은 억 단위였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집을 샀죠. 차도 좋은 걸 샀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전투기를 사고 있었거든요. 제가 설계한 무기를 한국이 사는 거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여든이 넘으신 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죠. 도현아, 잘하고 있느냐? 네, 아버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이 보였어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10년이었어요.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F-X 사업 협력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구나 싶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자료를 열어봤죠. 기술 개발 로드맵이 빼곡했습니다. 엔진, 레이더, 무장체계, 스텔스 기술까지요.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해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예산 계획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연구 인력 배치도 탄탄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멈췄습니다. 수출 전략이 없었어요. 한 줄도 없었습니다. 개발 완료 후 계획이라는 항목에는 공군 배치만 적혀 있었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혹시 빠진 건 아닐까 싶어서요.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2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은 다르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도 팔 수 없으면 고립됩니다.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업그레이드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하죠. 결국 경쟁에서 밀립니다. 저는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기술은 훌륭했지만 시장에서 외면당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강 박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력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수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 공군에 배치하는 게 목표니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듣고 나니 답답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개발과 동시에 수출 전략을 짜야 해요. 아니면 완성에도 고립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아직 비행도 못했는데 수출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일단 만들어 놓고 성능을 증명한 다음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늦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어요. 전투기 시장은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외교관계, 정치적 신뢰, 운용 철학, 이 모든 게 같이 가야 해요. 그래도 우리 기술이 좋으면 사지 않을까요? 안 삽니다. 좋아도 안 사요. 미국, 러시아, 유럽 것도 좋은데 왜 굳이 한국 걸 사겠습니까? 그들이 사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만들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펜타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미국이 전투기를 파는 방식을요.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외교가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해요. 동맹 관계를 활용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만들기만 하면 실패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목소리가 기뻐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팔 계획은 없대요. 그냥 만들기만 한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현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쓸 수 있어야지. 다른 나라도 쓸 수 있어야 진짜 우리 거야. 안 그러면 또 빌린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미국에서 배운 걸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쓸 수 있어야 한다. 팔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우리 것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도와야겠다고요. 20년간 배운 걸 나눠야겠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미국 방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돕는다는 건 복잡한 일이었죠. 동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회사는 허락할까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국방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두 번째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전략 자문 공식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기술 개발이 아니라 수출 전략을 짜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강 박사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KF-21을 어떻게 세계 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십시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했어요. 저는 버지니아주 맥린에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동네였어요. 집은 400평방미터쯤 됐습니다. 차고에는 벤츠가 있었죠.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었습니다. 연봉은 25만 달러였어요.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국인 아내였어요. 결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죠. 저는 차를 몰고 회사로 갔습니다. 30분 거리였어요. 회사에서는 존경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제 의견을 중요하게 들었어요.
미팅 때마다 발표를 요청받았습니다. 승진도 빨랐어요. 20년 만에 부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서 한국인이 임원이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죠. 뉴스에서 한국 소식이 나왔습니다. KF-21 개발 소식이었어요.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 전투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랑스럽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미국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저는 남의 나라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말엔 한인 교회에 갔습니다. 동포들을 만났어요.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었죠.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현 씨,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대요.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편했어요. 자랑스럽겠다고 말하면서도 저는 한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86이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뭐.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KF-21 수출 전략을 짜달래요. 그래. 그럼 도와줘야지. 하지만 저는 미국 회사에 다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현아, 넌 누구냐? 뭐라고요? 넌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여권도 미국 것이었습니다. 세금도 미국에 냈습니다. 하지만 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도 한국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총으로 싸웠다. 너는 머리로 싸워야 한다고 했지. 그게 바로 지금이야. 내가 배운 걸 나라를 위해 쓸 때가 온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비쳤어요. 미국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눈동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국방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물어봤죠. 급여, 계약기간, 업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조건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상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소 2년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2년이면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쌓은 모든 걸 내려놔야 했습니다. 아내도 설득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이 말랐어요. 여보, 한국 국방부에서 제안이 왔어요. KF-21 수출 전략 자문입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와인을 마셨어요. 원격으로 하면 되잖아요. 2년 동안 한국에 상주해야 합니다. 와인 잔이 멈췄습니다. 아내의 눈이 커졌어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심은 장미가 보였어요. 아내가 10년 전에 심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15년 전이었습니다. 젊었던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어요. 미팅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현,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서 긴급 전화 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도현아, 아버지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신데 의식이 없으셔. 전화기를 놓았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도현,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급하게 짐을 쌌어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목소리였어요. 바로 가요. 조심해서 가요. 14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6살이셨어요. 굳은 살 투성이 손이 생각났습니다. 평생 기계를 만지신 손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현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가신대. 뇌출혈이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중환자실 문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 안에 계셨어요.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돼 있었어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도현이 왔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손을 놓았어요.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KF-21.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 손을 더 꽉 쥐셨어요. 도와줘라. 우리 것. 만들어라.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기계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저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와줘라. 우리 것 만들어라.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려야겠다고요. 20년간 미국에서 배운 모든 걸 한국을 위해 쓰겠다고요. 사흘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어요. 정원의 장미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저를 맞아줬습니다. 말없이 안아줬어요.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났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신 분이 이제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위로해줬습니다. 부고 화환도 보내줬어요. 상사는 휴가를 더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어요. 일을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함에는 수백 개의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미팅 요청들이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들렸습니다. 도와줘라. 우리 것 만들어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이 보였어요. 20년을 여기서 일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연봉도 높았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KF-21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 곳이 없었어요. 수출 전략도 없었습니다. 완성되면 고립될 게 뻔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포크를 들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시계 바늘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눈을 감아도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이 틀 무렵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거였어요. 아버지는 공장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1978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도현이가 저 하늘을 우리 것으로 채우길.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40년 넘게 기다리셨던 겁니다. 평생을 바라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 전투기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사장실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백인 남성이었어요. 저를 부사장으로 만들어준 분이었습니다. 은인이었어요. 도현, 앉게.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안경을 벗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도현, 자네는 여기서 임원이네. 몇 년 있으면 사장 될 수도 있어. 20년을 여기서 보냈잖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20년을 걸었던 복도였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이제 곧 마지막이 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표를 냈다고요. 한국으로 간다고요.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떠나요? 한 달 뒤입니다. 같이 갈까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농담이에요. 나는 여기 남을 거예요. 당신 혼자 가요. 당신 길을 가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국 날이 왔어요. 아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렸어요.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포옹했어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미국이 보였어요.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성공했던 곳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미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12년 봄이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습니다. 공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넓고 깨끗했습니다. 예전의 김포공항이 아니었어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국방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보였어요. 강 박사님이시죠? 국방부 방산정책과 김민재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했어요. 도로도 넓었습니다. 차들도 좋았어요. 제가 떠났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변했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놀랍습니다. 박사님이 미국 가신 후 30년이요. 그동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선진국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산정책 담당관, 기술개발 책임자들이었어요. 중년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50 초반쯤 보였어요. 강 박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산정책실 박은지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은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사님께 부탁드린 건 명확합니다. KF-21 수출 전략입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파는 방법은 모릅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지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열어봤습니다. 기술 사양, 성능 목표, 개발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2026년 초도 비행 목표입니다. 2028년 공군 배치 계획이고요. 수출 목표 국가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늦습니다. 다음 날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는 곳이었어요. KF-21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투기 동체가 보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형태는 갖춰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전투기였어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손으로 동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어요.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40 초반쯤 보였어요. 강 박사님이시죠? 체계통합 책임 윤세훈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세훈의 손은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세훈이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2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저는 전투기를 다시 봤습니다. 훌륭했어요. 기술적으로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세훈 씨, 이 전투기를 누가 살까요? 세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아직 모릅니다.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팔아야 해요. 안 그러면 실패입니다. 세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 시내가 보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전략의 첫 페이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은지, 세훈, 민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밤새 정리한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진짜 문제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세계는 한국 전투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팔아본 적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누가 살까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공군에 배치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목표 시장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 정면 승부하면 안 됐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이었어요. 미국 전투기는 너무 비쌌습니다. 러시아 것은 신뢰하기 어려웠고요. 한국 전투기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였어요. 이들 국가는 대부분 미국 동맹이었습니다. KF-21을 사면 미국이 화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야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협력하는 거였어요. 미국 부품을 쓰고 미국 기술을 일부 활용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었어요. 한국 전투기를 사는 게 미국을 배신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세훈이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세훈은 20년을 KF-21에 바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이제 책임자가 됐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팔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럼 20년이 헛된 거였습니다. 저는 세훈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미국에서 20년을 보냈어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를 따로 만났습니다. 국방부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냉면을 시켰어요. 저는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은지는 방산정책실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을 담당했어요.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수리온 헬기, 이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어요. 은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어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한국 전투기가 세계 하늘을 날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자기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3이었습니다. 국방부에 들어온 지 5년째였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KF-21 프로젝트에 처음 배치됐을 때 설렜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세계에 팔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요. 저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일하자고요. 20년 후엔 민재가 이 일을 이끌어야 한다고요. 민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팀이 만들어졌어요. 은지, 세훈, 민재, 그리고 저였습니다. 4명뿐이었어요.
하지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KF-21을 세계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목표 국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루마니아였습니다. 각국의 공군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예산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분석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가기로 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늦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5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2주일 후 출발이었습니다. 워싱턴 더들리 국제공항행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주일 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덜레스 공항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밟는 미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팔러 온 거였어요.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20년을 드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방문증을 받았어요. 첫 번째 미팅은 국방부 조달 담당관이었습니다. 존 매튜스였어요. 60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저와 15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존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존은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KF-21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라고 설명했어요. 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국 부품을 쓰겠다고요. 엔진도 미국 것을 쓰고 레이더도 미국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KF-21은 반쯤 미국 전투기가 되는 거였어요. 존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펜을 돌리며 저를 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자기 선에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두 번째 미팅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임원이었어요. 데이비드 브라운이었습니다. 제 옛 상사였어요. 저를 부사장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차갑게 저를 맞았습니다. 배신자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국을 돕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설명했습니다. KF-21은 경쟁자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부품을 쓰면 미국 기업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팔 때마다 미국도 이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비즈니스맨이었으니까요. 이익이 되면 적도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6번의 미팅을 했습니다. 펜타곤, 방산업체,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모두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KF-21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고 적대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단번에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성과였습니다. 마지막 날 국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어요.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KF-21이 성공하면 한국의 방위 산업이 강해진다고요. 그러면 한국이 미국에 덜 의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독립적인 동맹이 되는 거였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담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중국 반응을 걱정했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퍼지면 중국이 위협을 느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KF-21은 공격용이 아니라고요. 방어용 전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영공을 지키는 데 쓰는 무기였어요. 중국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담당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워싱턴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팅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KF-21을 적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거였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팀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목표 국가별 맞춤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기술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에는 나토 호환성을 내세웠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습니다. 미국과의 협력도 구체화됐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쓰기로 했습니다. 레이더는 레이시온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KF-21은 반쯤 미국 전투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된 거였습니다.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폴란드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F-15, F-16, 그리고 KF-21이 후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전투기가 경쟁에 초대받은 거였습니다. 팀은 긴장했습니다. 은지는 밤을 새워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세우는 기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민재는 폴란드 공군 요구사항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전체 전략을 조율했습니다. 바르샤바로 날아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폴란드 공군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KF-21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성능은 F-16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30% 쌌습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로는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느냐고요? 없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전투에 투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건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를 사면 미국의 전쟁에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그런 위험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방어용이었습니다. 장성들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시간 동안 답변했습니다. 기술적 질문, 정치적 질문, 가격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준비한 대로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어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고요. 석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F-16을 선택했습니다. KF-21은 탈락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팀은 침울했습니다. 세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은지도 지쳐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저는 자카르타로 날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60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KF-21은 인도네시아에 완벽했습니다. 섬나라였습니다. 영공이 넓었습니다. 많은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 전투기는 너무 비쌌습니다. 러시아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딱 중간이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충분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체 정비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해 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식 제안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KF-21 16대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수량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첫 수출 가능성이 생긴 거였습니다. 팀은 흥분했습니다. 은지는 울었습니다. 세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재는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아직이었습니다. 제안 요청일 뿐이었습니다. 경쟁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계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미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담당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답장도 늦어졌습니다. 회의 일정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저는 자카르타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국방부 청사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담당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렵다고요.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현지 언론을 확인했습니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KF-21이 기술적 결함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였지만 퍼져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공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막으려는 세력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로비였을까요? 아니면 러시아였을까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팀에게 보고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방산시장은 원래 이렇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요. 세훈은 분노했습니다. 기술로 승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왜 이런 더러운 방법을 쓰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방산은 기술만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정치고 돈이고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압박은 인도네시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 부정적 기사가 나왔습니다. KF-21이 나토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도입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출처는 워싱턴의 어느 싱크탱크였습니다. 이름만 싱크탱크였지 실제로는 방산 로비 기구였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수출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실패작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를 비판하는 칼럼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실패해서 한국으로 도망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팀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웠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훈도 흔들렸습니다. 사천 공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20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다고 했습니다.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계약을 보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거뒀습니다. 1년 동안의 노력이 무너졌습니다.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팀은 절망했습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거절 통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4년 봄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KF-21 수출 전략 프로젝트 재검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재검토라는 말은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보, 국장들이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피고석 같았습니다.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동안 성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만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한 대도 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압박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지가 항변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요. 방산 수출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10년, 20년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납세자 돈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훈도 말했습니다. 기술은 완성됐다고요. 성능도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은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훈은 벽에 기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KF-21 수출 전략팀 해체였습니다. 3개월 내로 정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4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경험만 믿고 현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을 힘들게만 했다고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훈도 말했습니다. 싸움이 너무 불공정했다고요. 민재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년 동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것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해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저는 이곳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공군 조달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마르코 슈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폴란드 프레젠테이션을 봤다고 했습니다.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차기 전투기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KF-21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 제안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공식 제안서를 먼저 보내겠다고요. 정부 대 정부 요청으로요. 그러면 한국이 다시 생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마르코의 전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밖이 보기 싫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팀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르코 이야기를 해봤자 또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지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들렸습니다. 도와줘라. 우리 것 만들어라.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하겠다고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셨어요. 전쟁이 끝난 뒤 공장에 들어가셨습니다. 평생 기계만 만지셨어요.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미국에 보내셨어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기대하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우라고 하셨어요. 총이 아니라 기술로요. 우리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돌아와서도 실패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9이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워싱턴행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마우스를 티켓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건가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 건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제가 떠났던 1980년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이었습니다.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파는 방법이었습니다. 세계와 협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뢰를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마르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식 제안서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대 정부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였습니다.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 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최소한 끝까지 해봤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국방부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은지, 세훈, 민재가 왔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해체 통보 이후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토 회원국에서 공식 제안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 대 정부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했습니다. 재기 불가능하다고요.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훈도 말했습니다. 팀은 이미 해체됐다고요. 다시 모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자고요. 실패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겠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세훈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민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세훈도 동의했습니다. 민재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마르코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공식 제안서였습니다. 그의 나라 국방부 명의였습니다. KF-21 32대 도입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즉시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은지가 직접 차관보에게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조심스러웠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공식 요청이었으니까요. 2주일 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차관보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재개가 결정됐습니다. 단 6개월 안에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실패하면 연구 중단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팀이 다시 꾸려졌습니다. 사무실도 다시 받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번엔 마르코의 나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 곳만 성공시키면 물꼬가 트일 거였습니다. 마르코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중립국이었습니다. 공격용 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방어용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KF-21은 완벽했습니다. 공격 능력보다 방어 능력에 초점을 맞춘 설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미국 부품을 쓰니까 미국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중요했습니다. KF-21은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보다 30% 저렴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쌌습니다. 기술 이전도 제안했습니다. 부품 생산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동안 협상했습니다. 세부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 이전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마르코는 모든 걸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KF-21 32대 총액 18억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첫 수출이었습니다. 서명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의 나라 수도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서명식은 2015년 봄에 열렸습니다. 마르코의 나라 수도였습니다. 국방부 청사대회의실이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전투기 첫 수출이었습니다. KF-21 32대 18억 달러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은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재는 환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뉴스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방송들이 보도했습니다. KF-21 첫 수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비판하던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첫 계약이 물꼬를 텄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라크, 필리핀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신뢰가 생긴 거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샀으니 검증된 거였습니다. 안전한 선택이 됐습니다. 2년 동안 계약이 연쇄적으로 성사됐습니다. 폴란드 48대, 인도네시아 24대, 말레이시아 18대, 이라크 24대였습니다. 필리핀, 태국, 페루에서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17년 말 총 수출 대수가 2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KF-21은 성공한 전투기가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공로자들에게 상을 줬습니다. 은지, 세훈, 민재 모두 훈장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팀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요.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물꼬를 트는 것까지가 제 일이었다고요. 이제는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한다고요. 린제를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라고 했습니다. 린제는 당황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옆에서 보았다고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여기 남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세훈이 박사님이 계셔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경험은 여러분이 쌓았다고요. 이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5년 동안 한국에 있었지만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도시를 떠날 거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 일을 했으니까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도와줘라. 우리 것 만들어라. 저는 해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앞에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팀원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포옹을 나눴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게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탑승구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잠깐 들른 거였습니다. 사천 공장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KF-21 200번째 수출기 출고식이었습니다. 공장 활주로에 전투기가 서 있었습니다. 태극 마크 대신 다른 나라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 소속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 공군 참모총장, 항공우주산업 임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린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수출 전략팀 팀장이었습니다. 39이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5년 전에 불안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성장한 거였습니다. 린제가 연설했습니다. KF-21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200대를 수출했다고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린제와 팀원들이 한 거였습니다. 저는 물꼬만 텄을 뿐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린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새로운 계약들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나이지리아, 콜롬비아에서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300대를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축하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린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거라고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경기도 작은 야산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강영철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해냈다고요. 우리 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계 하늘을 우리 전투기가 날고 있다고요. 200대가 수출됐다고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약속을 지켰다는 걸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거였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훈련 비행인 것 같았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1970년대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전투기를 보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저건 우리 게 아니라고요. 빌린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하늘을 나는 건 우리 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였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무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파는 나라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다음 세대의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꿈을 이뤘으니까요. 이제 쉬어도 됐습니다.